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장애와 젠더, 노년이라는 다양한 조건을 갖고 숨막히는 획일주의의 문화, 불평등한 문화가 지배하는 폭력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효진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효진 작가님은 지체장애 여성으로 출판 편집자로 일하다 장애 인권 운동에 뛰어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권의 저서에서 그리고 에이블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필명 백발마녀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최근 내놓은 책 오늘도 차별, 그래도 삶입니다. 김효진 작가는 이 책에 대해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경험 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 여성으로서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글들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 문화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태도를 비평적으로 들여다봤고요.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 관계와 차별에 대해 집중해서 다뤘다고 김효진 작가는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별은 어쩌다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미묘하고도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별, 그래도 삶, 함께 들어봅니다. 왜 장애인만 보면 가르치려 들까? 지금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은 2008년이었다. 입주 초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난 어르신이 있었다. 그분은 12층에 살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러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는 눈치였다. 그분은 나를 볼 때마다 이런저런 말을 건네곤 했다. 어디 가요? 네, 일하러 가요. 아니, 왜 일을 하러 다녀요? 이건 무슨 소린가? 왜 일을 하냐니요? 다들 일하며 살지 않나요? 속으로만 생각했다. 나라에서 돈도 많이 나올 텐데 왜 힘들게 돌아다녀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장애인들은 모두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줄 알고 계셨던 모양이다. 정부 지원 없이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고 있는 장애인도 많다는 걸 모를 수 있겠구나 싶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돈 받는 거 없어요.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든요. 에이, 그럴 리가요. 나라에서 돈이 많이 나온다던데. 그 집은 둘 다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몇 번이나 아니라고 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뭘 모르는 나를 답답하게 여기는 듯했다. 어르신은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계속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 몸으로 일 다니는 게 힘들어 보여 그렇지. 힘들어도 이 일은 해야죠. 대화는 늘 평행선이었다. 어르신이 보기에 우리 부부는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며 편히 살 수 있는데 헛고생하는 장애인들이었다.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듣자 하니 어르신은 남편에게도 같은 질문을 계속했다고 한다. 왜 그토록 우리 부부에게 집요했을까? 우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보면 자꾸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이는 또 있었다. 얼마 전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탔을 때의 일이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 장애인이 이동할 때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민간 택시 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택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줘 서울시 경우 5km까지는 1,500원, 구에서 10km까지는 2,900원, 20km는 3,6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택시만큼은 아니지만 휠체어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보다는 훨씬 잘 잡혀서 가끔 이용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작해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바우처 택시는 대기 시간이 긴 장애인 콜택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단 중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다. 얼마 전 제주도에 갔을 때에도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종종 불렀는데 아무리 먼 거리도 4,000원을 넘지 않아 여행 내내 즐겁게 이용했다. 모임을 마치고 바우처 택시를 불렀던 어느 날이었다. 마침 비가 내리는 거다. 비를 피해 건물 안 입구에서 차를 기다렸다. 양쪽 목발을 짚은 채로 우산을 접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우산 안 들고 기다리다가 차에 바로 타는 게 빠를 것 같아서다. 곧 도착한다는 기사님 전화를 받고 얼른 길로 나섰다. 바우처 택시 자주 안 타시는 모양이에요?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이 물었다. 가끔 이용하는데요. 왜요? 바우처 택시 기사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죠.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님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말을 이어갔다. 먼저 택시 기사한테 반갑게 인사부터 해보세요. 기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님 하고 부르면 서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버님이라고?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낮춰 부르는 건가? 나보다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분이 아버님 소리는 왜 듣고 싶은 건지. 나보다 어린 장애 여성이었다면 기사님이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았다. 장애 남성 승객에게도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할까? 내 기분과 상관없이 아무튼 기사님은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택시 도착하기 전에 길에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일반 콜택시와 다르게 이 바우처 택시는 먼 거리에서도 오는 거 알죠? 오늘도 콜 받고 멀리서 왔는데 나뿐 아니라 바우처 택시 기사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 미리 나와 있는 게 A겠죠? 장애인 콜택시는 10분 정도 기다려준다. 바우처 택시는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비가 오니 건물 아래에서 기다렸던 것이고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길로 나섰다.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렸다고 예의 운운하는지. 그리고 기사한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지 마세요. 어떤 길이 가장 빠른지 더 잘 아는 건 기사니까. 묻지도 않는 걸 알려준다며 일장훈시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제가 장애인 손님들하고 참 잘 지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장애인이거든. 그러면서 사고로 어떤 장애를 얻었는지, 죽을 뻔했던 사고 이야기부터 지금 얼마나 잘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끝도 없이 이야기했다. 계속 듣고 있기 힘들었다. 그 일방적인 훈시와 자기 과시라니. 중요한 통화를 해야 한다는 말로 겨우 말을 끊었다. 왜 사람들은 장애인만 보면 가르치려 들까? 남자들이 여자만 보면 계속 가르치려 드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맨스플레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다. 남자와 설명하다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화비평가 리베카 솔릿이 2008년 LA 타임즈에 기고한 에세이 설명하는 남자들에서 소개한 일화에서 비롯됐다.
솔릿이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가 최근 자신이 접한 아주 중요한 책에 대해 거드름 피우며 장광서를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책이 아니라 서평을 읽은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열심히 설명하던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솔릿이었다. 이 일화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게 되었다. 여자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체하는 태도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남자의 태도가 일부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디 여자에게만 설명을 할까? 그들은 같은 남자들도 가르치려 들 뿐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들은 같은 남자들도 가르치려 들 뿐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더욱더 설명을 하려 든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는 어떨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만 보면 가르치려 든다. 장애인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여성 혹은 어린이의 자리에 두고 가르쳐 줘야 하는 미숙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정상으로 분류되며 열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장애인 교육률이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 차별의 결과 때문이지 장애인이 그 자체로 모자라거나 결함이 있어서는 아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 때문에 장애인만 보면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다. 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수시로 만나는 그런 오지라퍼 꼰대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팍팍하다. 어쩌면 차별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들 속에서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렇게 날마다 끈질기게 장애인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장애인에게 말 거는 사람들은 왜 또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안면 장애를 갖고 있는 후배 복수는 왜 수술 안 하냐? 텔레비전에서 보니 이런 방법이 있더라 하며 굳이 알려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장애인은 모자란 사람이다. 그러니 뭘 몰라서 수술하지 않았을 거다.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싶어 몸살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유증으로 외려 장애가 더 심해진 장본인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치료와 수술 이력을 공개하기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장애만 아니라면 차라리 장애를 숨기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충고를 하고 싶거든 반드시 동의를 받고 해 주시라. 상대가 원치도 않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지적질이자 꼰대질일 뿐이다. 장애인이 만만하니까 얕잡아 보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허나 장애인은 당신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한 가지 조건이 우리를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 역시 장애라는 한정된 범주와 한정된 경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닌 존재다. 그러니 이 장애라는 차이가 다른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들과 어떤 식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겸손하게 접근할 일이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배우려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말이다. 싸고 싶을 때 어디서나 편하게. 할아버지 등에 업힌 채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업혀서라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그 무렵 목발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혼자서는 몇 발자국밖에 걷지 못했다. 당연히 화장실은 엄두도 못 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칠 때까지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저학년 때는 점심시간 전에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대체로 참을만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끔 늦는 날이면 낭패였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에서 하염없이 할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다. 그날도 역시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한참이나 빈 교실에 동구만이 앉아 있자니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너 아직도 집에 안 갔니? 할아버지가 아직 안 오셔서요. 그래? 왜 안 오실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화장실에 안 가도 되니? 데려다 줄까? 화장실은 교실 밖에 있었다. 사실 가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어려워서 화장실에 같이 가달라고 하지 못했다. 그래서 괜찮다고 대답했다. 곧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려니 여겼다. 하지만 기다려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줌을 쌌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참담해서 눈물이 나왔다. 교무실에 갔다가 반장과 함께 돌아온 선생님은 당황했다. 선생님은 괜찮다 하시며 서둘러 바닥과 의자를 치워주었다. 설마 그 시간까지 교실에 남아 있을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 하셨다. 드디어 나타난 할아버지는 선생님께 연신 죄송하다고 하시고는 이 녀석아 울긴 왜 울어?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제 집에 가자며 등을 내밀었다. 낮술에 얼큰하게 취한 할아버지에게 내 젖은 엉덩이쯤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할아버지 등에서 흐느끼며 교문을 빠져나올 무렵 반장과 마주쳤다. 나는 반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할아버지 등에 더욱 얼굴을 파묻었다. 이 오줌 싸게! 반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런 놀림쯤 수도 없이 당해왔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 길을 지나노라면 다리병신, 절름발이라고 놀리면서 냅다 달아나는 동네 아이들이 늘 있었다. 하지만 그 애들은 대체로 꾀죄죄하고 껄렁한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하나같이 쭈삣거리거나 뭔가 캥기는 듯한 태도였다. 그런 아이들의 비굴한 웃음은 개의치 않을 수 있었건만 너무도 반듯해 보였던 반장에게 놀림을 당하니 충격이 컸다. 예끼놈!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반장은 냅다 도망을 쳤다.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놀란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오줌 싸게라는 반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는지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실수하지 않았다. 참고 또 참는 게 습성이 되어버렸다. 잘 참고 오래 참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비장애인에게 화장실 문제는 최우선순위가 아닐지 모른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으로 여겨질지도 언제든 필요할 때 현재 있는 장소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화장실을 쓸 수 없고 그것이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이 된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여행이나 대인관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이 화장실 사용 문제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접근권, 이동권과 관련이 아주 깊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은 아직 부족하다. 공공시설이나 신축 건물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건물이 많다. 건물 입구부터 계단 때문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외출을 하게 될 때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만일 화장실이 없다면 외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취업을 할 때에도 근무지에서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결정하게 된다. 근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일상에 제약이 생기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장애 여성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창립했던 초기에 대방동에 있는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활동가가 있었는데 우리 사무실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서 옆 건물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 재정 형편이 어려워 화장실조차 해결해 주지 못한다 싶어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지금은 상황이 한결 나아졌다. 장애인들이 굳세게 권리를 부르짖는 결과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도 실제 사용할 때에는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도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장애인은 접근하기 힘든 화장실을 보았다. 가족 화장실이었는데 문 앞에 아기 변기가 있고 가운데 세면기, 맨 안쪽에 어른용 변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통로가 좁아 휠체어 사용자는 변기까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는 가족 화장실이었던 것이다. 편의증진법에 준해서 설치했다는 안전바, 물내림, 휴지거리 등 편의시설이 실제 사용하기에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세면대가 그렇다. 휠체어 사용자는 쓰기 힘든 높이거나 아예 물을 잠가 놓은 것도 흔하다.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청소 담당자의 비품 보관실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걸레, 대형 휴지, 물 담는 양동이 등 청소 비품으로 가득 차 있어 휠체어는 고사하고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지경이다. 항의하면 장애인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 그랬다는 변명이 돌아온다.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갈 수 없는 것이다. 언제 몇 명의 장애인이 올지 모르니 늘 비워두어야 한다. 2022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했을 때다. 꽤 넓은 장애인 화장실이 출입구 가까운 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반가웠다. 그런데 변기 위에 대형 화장지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나와 함께 간 활동 지원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분개했다. 그러나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정작 나는 화도 나지 않더라.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뭐하냐.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빠져 있는 걸. 비장애인이라면 그까짓 화장지 바닥에 잠깐 내려놓고 볼일 보면 그만이지 별걸 다 트집이라 하겠지. 그러나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까짓 화장지 때문에 볼일을 못 보고 돌아서 나가야 한다. 볼일을 본 뒤 세면대 위에 질비한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손 좀 씻으려 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 손은 씻지도 못했다. 종로구의 어느 고층 건물에 갔을 때의 일이다. 1970년 완공 당시 국내 최고층 건물이었던 그곳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 그 건물의 1층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갔다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역시 청소 도구와 비품이 가득 들어 있긴 했지만 일단 들어가 변기에 앉았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문 열림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닌가.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모르는지 계속 버튼을 눌러댔다. 급기야 사람 있다고 소리를 쳤더니 여기 왜 들어왔어요? 하고 호통을 쳤다. 화장실에 왜 들어왔겠는가? 볼일 보러 들어왔지. 장애인이라 들어왔다고 했더니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란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니 미화원이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또 그런다. 내가 뭐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 같다. 여기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왜 장애인이 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문했더니 하여튼 안 된단다. 뭐가 안 돼요? 당신들이 법을 어기는 거지.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데려오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야겠으니.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더니 그제야 슬며시 딴청을 피우며 모기만한 소리로 원래 안 되는데 했다. 장애인 화장실 문이 아예 잠겨 있는 경우도 있다. 서대문구의 한 건물이었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입구에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곧 오기는 했다. 그런데 담당자의 태도가 황당했다. 2층에 일반 화장실 있어요. 거기 가면 되는데 왜 전화를 한 겁니까? 2층 화장실 가려면 계단을 몇 개나 올라야 하는데요. 휠체어 타고 거길 어떻게 가나요? 그제야 조금 수그러진 태도로 그런다. 장애인 화장실이 넓어서인지 10대 아이들이 거기서 자꾸 담배를 피운다는 거다. 화재 감지기가 자꾸 울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가둘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었다. 그러면서 구청에 보고도 했고 양해도 구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신고하려면 하라고 도리어 큰소리였다.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실이니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구분은 잘 되어 있을까?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실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는 편이다. 장애계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차별 진정을 하는 등 노력을 한 결과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22년 말 행정복지센터가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행정복지센터 측에서 1991년에 준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을 들어 개선을 권고했다.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며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이보다 더 나쁜 화장실은 없을 겁니다. 여기가 더할걸요? 장애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주 거론하는 테마 중 하나는 최악의 화장실이다. 거의 매일 관련 포스팅이 있을 정도다. 장애인들의 일상에 화장실 사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다. 장애인이 원하는 건 사실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남들처럼 먹고 싶을 때 먹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누리고 싶다. 그런데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다면 일상은 무너지고 만다. 장애인의 일상이 무너지면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해 고립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비용은 우리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이 쌀 권리, 누울 권리부터 보장할 일이다. 장애인도 그 흔한 화장실을 평등하게 이용하고 싶다. 나 장애인 맞아. 그래서 뭐? 특수교육, 특수학급, 특수학교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특수하다는 건지 차라리 얼마 전에 병무청 갔을 때 나를 특수부대에 보내주든가. 스탠드업 코미디언 한기명의 개그다. 그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다. 시각장애도 있고 귀도 한쪽이 아예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마이크 하나만 들고 무대에 서서 관객을 사로잡고 웃게 만든다. 저도 주로 전철을 이용해요. 전철이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공짜라서. 카페에 들어서면 열 재는 기계가 있거든요. 열 재는 기계에다가 이마를 딱 갖다 대면 삐 정상입니다. 나한테 정상이라고 말한 사람 너밖에 없어. 장애인은 좋겠어. 나라에서 돈도 나와, 세금도 안 내, 공과금도 내줘. 그렇게 부르면 니들이 장애인 하시던가요. 한기명은 자신의 장애를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웃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한다. 평소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장애인을 선 밖으로 밀어내려 하지 않았는지, 세금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한다. 무대 위에서 망가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걸 웃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안 웃자니 장애인 차별하는 것 같고, 웃자니 장애인 비하하는 것 같고, 오늘은 마음 편하게 비하러 갑시다. 장애인이라서 할 수 있는 코미디다. 장애 없는 사람이 하면 남의 장애를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니 차별이 될 수 있다. 한기명은 또 자신을 좀비에 비유하기도 한다. 영화 부산행 보셨어요? 저는 부산행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저기 딱 봐도 내가 해도 되는 배역이 있는데 왜 비장애인을 쓰냐는 말이지. 관객들이 웃으며 공감하면 이해에 그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지금 웃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두 글자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외쳐볼까요? 이때 한 여성 관객이 좀비라고 작은 소리로 말한다. 그러자 한기명은 답답하다는 듯이 공유라고 외친다. 물론 좀비 역할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처럼 장애를 웃음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건 한기명의 장애 정체성이 분명한 탓일 게다. 그래, 나 장애인 맞다. 그래서 뭐, 내 장애가 어때서? 라며 반문하는 것이다. 몇 년 전 공중파 방송에서 한기명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처음 보았다. 본격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표방했던 그 프로그램은 몇 달 안 돼서 사라졌지만 한기명이 출연했던 영상은 유튜브에서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나는 코미디를 좋아한다. 웃을 일 많지 않는 세상살이에서 코미디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그래서 취향이 전혀 다른 남편과 유일하게 같이 보는 장르가 코미디다. 장애인이 하는 코미디라면 더 열광한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박대훈이 바퀴 달린 사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도 뜨겁게 응원했다. 장애인이 웃기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박대훈은 금세 무대에서 사라졌다. 당시만 해도 장애를 소재로 한 개그를 보면서 관객들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몹시도 복잡하고 어정쩡했던 듯하다. 이제 한기명의 코미디를 보고 웃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도 좋을까? 자기소개서의 첫 구절 같지만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으나 화목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로 셋집을 전전하면서도 웃음만은 잃지 않았다. 우리 5 형제들은 저녁 때 모이기만 하면 이야기꽃을 피웠다. 저마다 학교와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떠들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나는 언니들보다 억울한 경험담이 더 많았다.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다 안내양이 떠밀어서 넘어진 이야기. 자리가 없어 버스 안에서 30분도 넘게 서 있어야 했던 이야기. 겨우 자리가 났는데 느닷없이 달려와 가로챈 아줌마 이야기 등 끝이 없었다. 그때마다
엄마와 형제들이 나보다 더 화를 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풀어지곤 했다. 위험하다며 버스에 태우지 않으려고 밀어냈던 안내양의 독특한 말투를 내가 흉내내면 온 식구가 배를 잡고 웃었더랬다. 예전엔 버스 정류장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던 안내양이 있었다. 그 안내양들의 독특한 말투에는 비슷한 점이 있어서 흉내를 낼 때마다 빵 터지곤 했다. 언니들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 이야기를 많이 했다. 동생들과 나는 담임 선생님 흉을 많이 봤다. 사장님과 선생님 모두 우리에게는 꼰대였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들은 저마다 성대모사의 소질이 있었다. 아마도 동네 아줌마 말투, 친척들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흉내냈던 엄마를 닮은 것 같았다. 목소리뿐 아니라 표정, 걸음걸이까지 특징을 잘도 잡아내 흉내내다 못해 가볍게 코웃음 쳐주다 보면 더 이상 쫄지 않을 수 있었다. 엄마는 거의 매일같이 연예인이나 담임선생님 성대모사를 하며 낄낄대던 우리들을 지켜보며 안도했던 듯하다. 우리 5 형제들은 어려웠던 시절을 그렇게 견뎌왔다.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사장님이나 담임선생님은 분명 억압적인 존재였다. 그들이 권위를 앞세워 말도 안 되는 지시와 요구를 하면 꼼짝없이 응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뒷담화를 하는 것뿐이었을지 모른다. 한바탕 떠들고 웃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했어도 사실은 그들에게 굴복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버스 안내양의 경우는 좀 달랐다. 그들은 강자였을까? 버스를 제 시간에 타고 지각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기로에 선 내겐 압도적인 존재이기는 했다. 허나 그들 역시 저임금에 시달리며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약자 중에 약자였다. 안내양이라는 직업은 당시 천대받던 직업 중 하나였다. 승객들에게 반말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쌍욕을 듣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안내양들은 대부분 온갖 모멸감을 감수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 고향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또순이들이었다. 안 계시면 오라이! 너나 할 거 없이 특유의 말투를 흉내냈던 저변에는 안내양이라는 직업에 대한 멸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로선 승하차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늘 거부를 당했던 피해자였기에 흉내를 내고 한바탕 웃고 나면 억울함이 좀 풀리긴 했다. 하지만 안내양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등하교 시간 만원 버스에 한 명이라도 더 실어 나르게 한 장본인은 따로 있었으니까.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아무도 갖지 못했던 시대였으니까. 철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놀이는 흥미를 잃어갔다. 처음 장애인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가장 숨통이 트였던 것은 장애에 대해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징징거리는 건 체질에 맞지 않으니 비슷한 장애인들끼리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해 비수를 달리는 통쾌함을 만끽했다. 가령 쇼컷을 하고 나서 나 시설 장애인 같지 않아? 하면 다들 웃으며 아니야, 잘 어울려 해주는 식이었다.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쇼컷 머리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개인의 선호는 무시되고 관리자의 편리성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비용이 절감되는 면만 고려한 처사에 대해 비꼬는 유머였다. 물론 지금은 달라져서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도 자신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염색을 하는데 제약이 거의 없어졌다.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나를 향해 좋겠다라고 말하는 비장애인에게 그럼 너도 장애인 만들어줄까?
나는 우스갯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우리끼리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렇게 장애를 갖고 살아오면서 웃을 일이 그다지 없었던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일종의 해방감마저 느꼈다. 나름 유머 감각이 있다고 자부해왔던 나였는데 최근 엄근진이라는 말을 들었다. 엄숙, 근엄,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깜짝 놀랐다. 어느덧 나이 들어 나도 꼰대가 되었나 싶어 덜컥했다. 내가 그토록 초롱하고 풍자해왔던 꼰대가 나라고? 마사 누스바움은 책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나이 들에는 필연적으로 불행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유머, 이해, 사랑은 필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나도 드디어 그 불행을 맞이할 나이인가 싶었다. 어쩌면 이미 유머, 이해, 사랑과 멀어지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오래도록 인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당해왔던 탓일지 모르겠다. 더구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장애 유형과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다양한 장애인들과 만나게 되면서부터는 유머 감각이 때로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만일 쇼컷을 하고 나서 발달장애인이나 가족 앞에서 나 지적장애인 같지 않아? 한다면 어찌 될까? 장애의 비하가 되고 마는 것이다. 비틀고 꼬집는 장기는 강자에 맞설 때 구사할 수 있는 소심한 전략일 뿐이다. 허나 장애계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주류에 해당하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기에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러니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유머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유머가 좀 부족하면 어떤가.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 한때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약을 하도 많이 받아서 장애인이라서 차별을 당했다. 장애인만 아니었다면 이런 취급을 당하겠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이라서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장애 차별은 여전하지만 내가 받고 있는 차별이 문제지 내 장애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그 장애가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버린 까닭이다. 가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좋을 때가 있다. 얼마 전 일이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친구 명숙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 친구 딸 다혜가 양치를 하다가 얼굴을 내밀며 인사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제 엄마 집에서 잠깐 같이 사는 중이었다. 다혜가 양치를 마치고 곧 돌아오더니 이모, 제 다리 보실래요? 하며 부상당한 자신의 다리를 보여줬다. 종아리 뒷면 대부분이 이식한 넓적다리 살로 덮여 있었다. 얘는 그걸 왜 보여주고 그래? 지 엄마가 민망해하며 핀잔을 주어도 다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기서 떼어낸 살을 이곳에 이식한 거라며 자세히도 설명해 주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다 나아가는 중이라니 한편 안심이 되었다. 상처를 스스럼 없이 보여주는 게 고맙기도 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그를 무장해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장애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다가오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다. 심리학을 전공한 유 교수와의 첫 만남도 그랬다. 여자 5이서 스터디 모임을 한 뒤 같은 방향이라 내 차로 함께 귀가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이 이혼하게 된 과정에 대해 조곤조곤 들려줬다. 웬만하면 남에게 쉽게 하지 않을 이야기였다. 더구나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내릴 때가 되자 그가 민망한 듯 말했다. 어머, 나 좀 봐. 원래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혼이 무슨 흠이나 결함이 아닌데 뭐 어떠랴. 첫 만남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지 물었다. 아니요. 이상하게 편안해요. 우리 잘 통하는 것 같죠? 유 교수와는 그렇게 친해졌다. 유 교수가 내 앞에서 그토록 솔직하고 거리낌 없었던 이유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시로 안부를 묻거나 하는 아기자기한 사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폭풍수다를 떤다. 공부는 짧고 수다는 길지만 이 모임에서만큼은 속 깊은 얘기를 하게 된다. 상담학 전공자답게 그는 내 심리적 멘토이기도 하다. 왜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할까요? 함부로 취급당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그들을 존중하는데 그들은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걸까? 바라는 건 그리 큰 게 아니다. 그저 존중받고 싶을 뿐이라며 열을 내던 내게 그는 말했다. 전제를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사람들을 존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으니까요. 덕분에 오랜 동안 짓눌려왔던 문제로부터 가벼워질 수 있었다. 나이 들면서 유머, 이해, 사랑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정이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마사 누스바움은 말했다. 내 곁에는 나이 들어서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좋은 사람들과 하하 낄낄 웃으며 지내는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다.